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골다공증 발생률로 개원가를 찾는 골다공증 환자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지속 치료가 중요한 골다공증인 만큼 개원가 선생님들께서 골다공증 약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다양한 환자를 마주하시는 만큼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듯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가요?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은상수 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현재 청담 우리드병원에서 진료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언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2020년에 업데이트된 AACA, ACE 가이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는 매년 치료 반응과 골절 위험을 재평가하여 BMD가 증가하거나 골절이 없다면 오랄 비스포스포네이트는 5년, RB 비스포스포네이트는 3년 후 약물 휴약기를 고려하고 프롤리아는 약물 휴약기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골 소실이 계속 진행되거나 골절이 재발한 환자에서 경구 골흡수 억제제로 치료 중이었던 환자는 주사 골흡수 억제제로, 주사 골흡수 억제제로 치료 중이었던 환자는 골 형성 촉진제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네, 고위험 환자군에 대한 가이드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초고위험군 환자는 어떻게 다릅니까? 초고위험군 역시 고위험군과 동일하게 매년 치료 반응과 골절 위험을 재평가합니다. 프롤리아로 치료 중이라면 골절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을 때까지 치료를 지속하고 이베니티는 1년 투여 후 골흡수 억제제로, PTH는 2년 투여 후 골흡수 억제제로 전환할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졸레드로네이트는 최대 6년까지 투여 가능하고 골 소실이 진행되거나 재골절이 발생하면 골 형성 촉진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네, 원장님, 그럼 2020년에 업데이트된 엔도 가이드라인도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네, 엔도 가이드라인은 모든 폐경후 여성에서 생활습관 교정 및 칼슘과 비타민 D를 중심으로 한 식이습관 최적화, 그리고 각 국가에서 권고하는 골절 위험 평가를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이 엔도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위험군, 초고위험군 환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환자군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구분됩니다.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T스코어 -2.5 이하, 10년 이내의 고관절 골절 위험도 3% 이상,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도 20% 이상 중 한 가지 이상에 충족하는 경우이며 초고위험군의 경우 골절을 동반한 T스코어 -2.5 이하 또는 다발성 척추골절 환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또는 프롤리아와 같은 골흡수 억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비스포스포네이트로 치료 중이라면 3에서 5년 사용 후 재평가를 진행하여 약물 휴약기를 주어야 합니다. 초고위험군 환자는 골 형성 촉진제인 PTH 또는 이베니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PTH의 경우 2년, 이베니티의 경우 1년 투여 후 골흡수 억제제로 전환하여 치료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T스코어 -2.5 이하인 골다공증 환자는 모두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말씀이군요. 사람의 뼈는 구조적으로 바깥쪽 피질골이 80%, 안쪽 해면골이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위별로는 대퇴경부의 75%, 고관절은 50%가 피질골인 반면 척추는 대부분 해면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위에 따른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기전적인 차이로 인해 골다공증 골절이 주로 일어나는 척추와 고관절에 다른 효과를 보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경우 표면적이 넓은 해면골의 비중이 높아 장기간 사용에도 척추 골밀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피질골의 비중이 높은 고관절에서는 장기간 사용하게 될 경우 일정 시점부터 더 이상 골밀도가 증가하지 않는 치료적 정체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원장님, 피질 골량과 해면 골량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피질 골량의 감소는 해면 골량의 감소보다 골 강도에 더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골다공증 환자를 치료할 때에는 피질골 함량이 높은 부위의 효과도 고려해야 하며 특히 고관절과 대퇴경부에서 골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치료 전략이 중요합니다. 네, 같은 골 흡수 억제 기전을 가지고 골다공증을 치료하지만 자세히 듣고 보니 여러 차이점이 보이는 듯합니다. 결국엔 이 골밀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지에 따라 골다공증의 치료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듯한데요. 하지만 이 골다공증은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장기간 약제를 투여하는 환자가 대부분이라 안전성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골절 예방 효과 감소와 뼈에 침착되는 특성이 있고, 이는 장기 복용 시 턱뼈 괴사, 비정형 대퇴골절 등의 위험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랄 비스포스포네이트는 5년 복용 후 더 이상 골절 위험이 높지 않은 경우, IV 졸레드로네이트는 3년 복용 후 약물 휴약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AACE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스포스포네이트가 아닌 골흡수 억제제는 약물 휴약기를 권장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필요시 사용을 지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촬영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과 걱정되신다는 점이 바로 골다공증 치료제로 인한 턱뼈 괴사였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에 약제 투여 중단 시기나 기간 등에 대해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임플란트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는 어떻게 처방해야 합니까? 최근 증가하는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여러 우려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전의 골흡수 억제제인 프롤리아와 혈관 신생 억제제인 베바시주맙 등에서도 턱뼈 괴사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MRONJ로 개명되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턱뼈 괴사의 발생률은 0.001% 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골다공증 치료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부작용 발생률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JBMR에 보고된 FDA 자료에 따르면 MRONJ의 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프롤리아가 턱뼈 괴사의 발생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연구된 결과가 없지만, 보고된 자료와 같이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저용량의 경우에는 OR 0.63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임플란트와 같은 침습적 치료 시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구용 비스포스포네이트의 경우 대개 투약 기간 4년을 기점으로 발생률이 약 4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을 뿐 아니라, 침습적 치과 치료는 턱뼈 괴사의 위험 인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휴약기가 필요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소개해 주실 가이드라인도 있으실까요? 네, 미국 구강아강면 외과학회에서는 골흡수 억제제 투여 4년을 기준으로 하여 4년 미만이라면 약제 중단 없이 투여하고, 4년 이상 투여했거나 당뇨병과 같은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또는 치위생 상태가 불량하여 위험이 높은 4년 미만 투여 환자라면 침습적 치과 치료 전 2개월의 휴약기를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제 투여를 중단했다면 임플란트 진행 후 골 치유가 완성되는 약 2개월 뒤에 재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턱뼈 괴사와 같은 부작용을 염려하는 환자들을 위해 교육을 통해 건강한 구강 위생 상태 유지와 정기적인 치과 검진 등의 예방법을 알려준다면 골절 예방과 함께 MRONJ 발생률을 더욱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약물의 치료 효과와 부작용은 늘 공존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골다공증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골절로 인한 더 큰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지나친 우려보다는 예방과 치료, 또 진료 지침이 마련돼 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처방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답변 주셨습니다. 골다공증 치료와 환자 진료에 관심이 많으셨을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길 바라며, 지금까지 함께 많은 설명해 주신 은상수 원장님께도, 또 영상을 통해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추후 더 좋은 내용으로 선생님들을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